이번 영상은 지난 20여 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심리상담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와의 면접에서 라포 형성의 필요성과 방법을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라포 형성이 필요한 이유는 정신질환 환자는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라포 형성을 통해 환자와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구축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상담자는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환자가 상담과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 이를 통해 상담과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라포 형성의 방법으로는 주의 기울이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질문하기, 비언어적 소통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상담 면접에서 내담자의 문제나 상담 목표에 관계없이 모든 면접에서 공통적인 면접의 기본 방법을 5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공통적인 기본 방법은 첫째, 경청입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여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영입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는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명료화입니다.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상담자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넷째, 개방형 질문입니다.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요약입니다. 내담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직면입니다.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해석입니다. 내담자의 여러 언행들 간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5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임상 면접 방법 중 내담자의 과거력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부모나 가족의 의견도 듣는 면접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방법은 사례사 면접입니다. 사례사 면접 방법은 내담자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과거력을 중심으로 내담자와 내담자 문제의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면접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의 발달사, 학교생활, 결혼생활, 가족 환경 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과거사를 보충하기 위해 주변인들과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목적에 따른 여러 임상 면접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2003년에 출제된 문제로 복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워요. 제가 말을 하면 제가 약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하다는 의미로 느껴지시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TV가 있는 방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1번 대화의 상담자 반응이 인간 중심적 상담에서 어떤 반응인가라는 질문인데 답은 반영과 명료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상담의 반응을 인간 중심적 방법으로 묘사하라는 것입니다. 답은 많이 힘드셨군요. 얼마나 외롭고 슬프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읽고 구체화, 명료화, 공감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 쓰시오. 내담자. 제가 지금 계속 혼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죽어라 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좀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무런 취미 생활도 못하고 여가 시간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요. 상담자. 그럼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싶으신지 혹시 마음에 두신 게 있나요? 이는 구체화에 해당합니다. 내담자. 제가 원래 평소에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고요. 커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요즘 카페들 보면 동네 조그만 카페인데도 직접 로스팅해서 되게 맛있는 커피들 파는 곳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 동네도 그런 카페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커피를 사러 갔는데 나도 이런 거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자. 그러니까 커피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싶으신 거군요. 이는 명료화입니다. 내담자.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취미로 배워도 나중에 자영업을 해야 하는데 목돈도 많이 들어가고 경쟁이 심해서요. 그래서 약간 혼돈스럽기도 하고요. 상담자. 막상 취미로 하다가 자영업인 커피숍까지 하려고 생각하니 들어가는 것이 많을 것 같아 불안하시군요. 이는 공감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는 효과적인 경청과 관련된 기법에 대한 문제로 빈칸에 들어갈 기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1번 내담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거울로 비추듯이 보여주는 것은 반영입니다. 2번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알기 쉬운 언어로 다시 이야기해주는 것은 재진술입니다. 인터넷상에 이번의 내용을 명료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진술이 더 맞는 답으로 보입니다. 이번 문제는 경청의 행동 두 가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 의도에 대한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두 답안을 모두 보시고 본인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답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안은 언어적 경청과 비언어적 경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언어적 경청은 주로 말과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와 같은 표현이나 주의 깊은 질문 등입니다. 비언어적 경청은 주로 언어 이외의 신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체 언어, 표정, 몸짓, 음성톤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에 동조하거나 공감을 표현하는 표정과 음성톤은 중요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비언어적 경청의 예로는 눈맞춤,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머리를 끄덕이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적극적 경청과 공감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반영, 요약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내담자를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경청은 단순히 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이해를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경청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와 화합을 증진하며 탐색과 치유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상담 초기 상담자가 경청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3가지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 페이지들에서 언급한 경청 방법과 유사한 내용을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첫째는 언어적 경청입니다. 둘째는 비언어적 경청입니다. 셋째는 적극적 경청입니다. 3가지를 묻는다면 이 3가지를 답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열린 질문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며 내담자가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에 짧게 요약하고 관련 질문을 통해 이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라고 묻는 질문 등입니다. 다음 문제는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의미와 반복적인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저항은 넓은 의미에서 상담 진행을 방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생각, 태도, 감정,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정신분석 치료에서 심리 상담의 진전을 방해하고 상담자에게 협조하지 않으려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내담자의 억압된 부정적 감정이 상담자 혹은 상담 장면 자체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은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상담 과정에 대한 반항, 조건 없는 거부, 지금까지의 치료 동맹 무너뜨리기, 결석과 지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저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저항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신뢰하는 관계의 토대 위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항에 대해 진지하게 함께 논의합니다. 저항 극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넷째, 저항을 부드럽게 반영해주거나 직면시키거나 해석해줍니다. 부드러우면서 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번 문제는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교재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아래 출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내담자의 문제 증상의 완화입니다. 즉, 내담자의 호소 문제 증상이 얼마나 완화되었는가로 판단을 합니다. 둘째는 내담자의 현실 적응력의 증진입니다. 문제 증상의 완화 기준 외에도 내담자의 현실 적응력이 얼마나 증진되었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셋째는 내담자의 성격 기능성의 증진입니다. 문제 증상의 완화 및 현실 적응력의 증진이 성격 기능성의 증진에서 나온 경우 내담자의 변화는 비교적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우선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설정한 상담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담자 자신이 획득하고자 원했던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상담 관계가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비자발적 내담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상담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결합니다. 넷째, 상담 초기에 설정되었던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또는 만성적 질병에 걸린 경우 상담을 종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의뢰를 합니다. 2가지 답안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할 때 유용한 영역을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이나 초점이 다른 문제로 생각됩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영역은 첫째, 내담자의 초기 문제와 증상의 정도가 감소 혹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상담 초기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내담자의 상담 원인이 되었던 스트레스 유발 감정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넷째, 내담자의 대처 능력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 정도를 평가한다. 다섯째, 내담자의 대인관계 개선 정도와 능력을 확인한다. 여섯째, 가정, 직장 또는 학교 등에서 향상된 기능을 보이는지 평가한다. 일곱째, 내담자의 생활계획 수립 능력, 생산적인 활동 능력, 여가생활 활동 능력을 평가한다. 여덟째,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대한 관점을 확인한다. 아홉째, 상담 초기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10번째, 심리검사 결과가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등입니다. 평가의 유용한 영역으로 상담 목표, 내담자의 호소 문제나 증상, 스트레스 유발 감정, 대처 능력, 대인관계 능력, 주요 사회적 상황에서의 일상 기능의 영역에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답안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처음 6개가 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문제는 상담 종결 단계에서 지난 상담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사항을 4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지난 상담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은 먼저 상담에 대한 기대와 목표 달성 정도의 평가입니다.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초기에 합의한 상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상담 개입 기술과 전략을 평가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어떤 상담 개입 기술과 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셋째, 내담자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의 확인입니다. 상담 시작 이후 내담자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넷째, 내담자의 강점과 과제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강점과 과제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피드백 및 개선의 제안입니다. 상담자 및 내담자 모두 상담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제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문제는 동질적인 집단이 갖는 장점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첫째, 공감과 지지. 집단 구성원들이 보편성의 경험에 의해 공감하기 쉬우며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낮은 갈등 수준. 동질 집단은 집단 내 갈등이 비교적 적으며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셋째, 집단 응집력과 소속감. 집단의 응집력과 소속감이 빠르고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첫째, 같은 욕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집단 응집력이 높습니다. 둘째, 보다 활발한 자기 개방을 통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탐색이 가능합니다. 셋째, 집단원 간의 갈등이 적고 서로에게 지지적입니다. 넷째,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음을 보고 안심하는 보편성의 경험을 갖게 되며 긴장감에서 헤어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집단 치료 시 동료 집단원에게 다른 집단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치료자가 집단원의 관심을 유지하면서 집단원들이 동료 집단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이 문제도 두 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첫째, 피드백 주고받기입니다. 이는 다른 집단원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상호간에 솔직히 얘기해주는 과정입니다. 다른 집단원과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집단원의 특정 행동 변화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연결짓기입니다. 특정 집단원이 한 행동이나 말을 다른 집단원의 관심과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집단원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상호작용 촉진, 집단의 공통 주제의 탐구를 촉진합니다. 두 번째 답안은 첫째, 질문 요청 기법입니다. 치료자는 작업 중인 동료 집단원에게 질문을 하도록 다른 집단원들에게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관심사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료 집단원에게 치료자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집단원들이 문제를 추측하고 생각하게 되며 작업 중인 동료 집단원에게는 행동 중단과 함께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법은 집단원들의 몰입을 유지하고 집단원들의 훌륭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료 집단원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기입니다. 집단원들로 하여금 작업 중인 동료 집단원의 역할을 해보도록 유도합니다. 다른 집단원들이 작업 중인 동료 집단원이 되어 그의 입장에서 행동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집단원들은 더욱 몰입하게 되며 작업 중인 동료 집단원의 역할을 통해 집단 내 협력과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답안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법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내담자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밝히는 경우에 조치 방법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조치 방법은 첫째, 가족과 친지들에게 알린다. 가족의 격려와 후원이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절대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셋째,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에 가까이 있지 않게 한다. 넷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 중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사이버 상담의 기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설명을 보고 괄호 안에 해당하는 기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상담자가 내담자의 글에 대한 자신의 심정과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한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 이는 즉시성과 현시 기법입니다. 두 번째, 글 속에 숨어있는 정서적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적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서적 표현을 전달하는 것. 이는 정서적 표현의 괄호치기입니다. 세 번째, 침묵하고 있을 때 눈으로는 글을 읽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마침표 사용입니다. 네 번째,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심화하기 위해 은유나 비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는 비유적 언어 사용입니다. 다섯째, 강조하고 싶은 경우 큰 글씨를 사용하거나 내담자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글씨체, 크기를 사용함으로써 내담자와 내적 세계를 공유하는 것. 이는 글씨체 사용입니다. 이번 문제는 해결 중심 치료에서 사용하는 질문들의 예시를 주고 옳은 내용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내용은 X를 표기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평가 질문. 당신의 행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는 해결 중심 치료의 질문이 아니라 현실 치료에서 행동평가 시에 하는 질문입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외 질문.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는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상담 전 변화 질문. 예약 후 오늘 오기까지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질문도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대처 질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이는 대처 질문이 아니어서 틀린 내용입니다. 대처 질문의 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다섯째는 논박 질문. 최악이라고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된다면 정말 파멸일까요? 이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해결 중심 치료에서 사용하는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얄롬이 제시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 4가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어빈 얄롬은 개인이 직면하는 보편적인 실존적 딜레마를 반영하는 인간의 4가지 궁극적인 관심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고민에는 인간이 일생 동안 안고 가는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 4가지는 죽음, 자유, 고립 또는 고독, 무의미성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나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